네, 안녕하세요. 김지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을 했으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법률 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수업을 들어보신 분은 눈치를 챘겠지만 물권 변동은 크게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가 있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행위라는 것은 그 물권 변동에 관계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의사표시를 하고 그런 법률 행위가 있고 그 법률 행위에 따라서 그걸 원인으로 해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죠. 물건을 사고 판다거나 증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요. 그런 법률 행위,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에서 정해놓은 요건을 충족을 하면 물권 변동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일단 동산 물권 변동도요.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부터 보겠습니다. 자, 동산에 관한 물권은 어떻게 변동이 되느냐? 민법 188조를 보면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동산에 관한 물권 양도는요, 그 동산을 인도까지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거지, 인도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뭐냐를 봐야겠죠. 즉, 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인 인도는 뭐냐는 거예요. 인도라는 거는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는 거. 즉, 점유를 이전하는 거예요. 점유는 뭐예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게 점유라고 했죠. 그러면 점유의 이전이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 점유하고 있다가 그 점유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 물건 잘 받아라, 잘 받을게 하고 넘겨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지배하는 거잖아요.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점유 상태를 이전시켜 주는 거, 물건을 들고 있다가 그걸 넘겨주는 거, 그게 인도입니다. 그렇게 인도를 해줘야, 즉 점유를 넘겨줘야만 동산 물권 양도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앞에서 배웠던 공시의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즉 물권 변동은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부동산 물권 같은 경우에는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에는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인 뭘 갖춰야 돼요? 등기를 갖춰야 되는 거고, 동산 같은 경우에는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인 점유를 갖춰야 되는데 내가 점유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점유를 이전받아야 되는 거고 그 점유의 이전을 우리가 인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사고 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노트북을 사고 파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노트북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 노트북을 파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노트북 값, 즉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을 다 지급을 하면 그 노트북을 나에게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런데 매도인이 노트북 값, 즉 매매 대금을 다 받았어요. 근데 아직 점유를 이전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럼 주인은 누구예요? 여전히 매도인이에요. 왜? 아직 인도가 없으니까. 인도를 해야만 물권이 변동, 즉 소유권이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매수인은 뭐예요? 아직 소유자가 아니라 그냥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어떤 채권? 매도인에게 야, 그 노트북 나에게
넘겨줘, 인도해줘 할 수 있는 인도 청구권만 있는 채권자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채권에 기하여 그 노트북을 인도받으면, 즉 점유를 이전받으면 그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로소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인도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인도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인 인도는요, 원칙적으로 현실의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 동산을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배웠던 민법 제188조 1항에 있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할 때 인도는요, 원칙적으로 현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동산을 넘겨줘야 됩니다. 예, 점유를 이전시켜 줘야 돼요. 그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실의 인도가 원칙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항을 보면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간이인도라고 해요. 자, 이런 거죠. 노트북을 빌려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트북이 괜찮아, 마음에 들어. 그래서 노트북을 빌려준 주인한테, 야, 이거 노트북 내가 빌려 써보니까 좋다, 마음에 든다. 이거 나한테 팔아라. 그래? 그 노트북 값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188조 1항에서 봤을 때는 인도를 받아야만 소유권이 이전되죠. 즉, 원래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그 동산을 넘겨줘야만 소유권 이전이라는 효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만 줬지 인도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시 그 자기가 산 노트북을 빌려 쓰고 있던 노트북인데 샀잖아요. 그거를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고, 자, 나한테 다시 인도해. 다시 받아?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쵸?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미 내가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으면 그냥 의사표시. 자, 내가 너한테 인도한 걸로 할게. 그래?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다시 돌려줘서 다시 돌려받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냥 간단하게 끝내라. 그래서 간이 인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다시 주인한테 돌려준 다음에 다시 인도받을 필요 없이 그냥 인도한 걸로 치면, 의사표시만 하면 인도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 인도예요. 다시 돌려준 다음에 인도받을 필요 없이 그냥 의사표시만으로 간단하게 끝낸다. 그게 간이 인도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민법 189조에는요, 점유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 그러니까 넘기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이번에는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 양수인이 인도받은 걸로 본다. 이게 점유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동산에 관한 물건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양수인에게 이전시켜줘야, 즉 인도를 해줘야 권리가 넘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양도인이랑 양수인이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내가 너한테 파는 거는 맞다. 내가 너로부터 사는 건 맞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동산 물권 변동, 즉 소유권 이전이라는 동산 물권 변동이 되려면 네가 나한테 그 동산을 그러니까 넘겨줘야 되는데 그냥 네가 계속 가지고 있어라 라고 특별히 특약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특약을 하고 실제로는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양도인이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에 따르면 인도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둘 사이에 계약을 해서 그냥 인도를 안 해도 인도의 효력, 즉 인도받은 걸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점유 개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인도가 없지만 인도받은 효과는 인정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점유 개정이에요. 근데 들어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물건을 사면 내가 그걸 가지고 가려고, 내가 쓰려고 사는 거지. 야, 내가 그걸 사는데 그거 네가 계속 들고 있어,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할 일이 있나? 그럴 거면 뭐하러 사?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자, 어떤 사람이 돼지 농장에 가가지고, 어, 농장에 가가지고 돼지를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야. 아, 저 돼지 너무 이쁘다.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돼지 농장 주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서울에서 왔는데요. 그 돼지 지금 한 100마리 키우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파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농장 주인이 그럽시다. 그리고 둘 사이에 돼지 100마리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돼지도 부동산은 아니죠? 그럼 뭐예요? 동산이죠. 그렇죠? 그러면 동산, 즉 돼지라는 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그 물권이 변동되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뭘 해야 돼요? 인도를 해야 돼요. 인도. 그러면 돼지 농장 그 주인이 그 돼지 100마리를 실제로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100마리를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사는 사람은 그 돼지 100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서울에서 왔는데 그 돼지를 넘겨받으면 내가 서울 아파트에서 키울 거예요. 깝깝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돼지는 욕심이 나지만 내가 그 돼지를 맡아서 키울 자신은 없는 거야. 그래서 특약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돼지를 사는데요. 제가 당장 지금 제가 돼지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제가 사료비랑 관리비를 드릴 테니까 계속 좀 이렇게 점유, 즉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럽시다. 이렇게 특약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약? 양도인이 계속 점유를 계속하는 특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특약을 한 경우에는 실제로는 인도를 하지 않았지만 인도한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수인은 돼지 100마리를 넘겨받지 않았지만 돼지 100마리의 소유권은 취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양도인은 특약에 따라서 그 돼지 100마리를 넘겨주지 않고 계속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점유 개정을 통한 그런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 동산에 관한 거래를 하는데요. 그 동산이 양도인이나 양수인 둘 다 아니라 제3자가 그걸 점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런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양도할 때는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하여 동산을 반환,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한테 넘겨줌으로써 그냥 인도한 걸로 보는 거. 그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에 의한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옷 1000벌을 거래합니다. 근데 옷도 동산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옷 1000벌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으면 5,000벌을 현실의 인도, 그러니까 갖고 있던 1,000벌을 넘겨주면 돼. 그러면 사는 사람이 넘겨받으면서, 즉 인도받으면 그 5,000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옷이 지금 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창고에다가 맡겨놓은 거예요. 창고업자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부피가 크니까. 즉 창고업자는 제3자가 현재 그 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원칙대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 1000벌을 창고업자한테 맡겨놓은 양도인은
그 창고업자한테 어떤 권리가 있어요? 아, 자, 저기 재우시니까 예, 이제 돌려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반환해 주세요라고 하면 창고업자는 자기가 맡아놓고 있다가 예,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고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걸 행사를 해가지고 그 5천 벌을 찾아온 다음에 다시 양수인한테 넘겨줘야겠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물류 비용이 들어요. 물류 비용. 창고에 가서 첨보를 찾아와서 또 다시 그거를 양수인한테 넘겨주는 이중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그 네가 산 5천 벌 있잖아. 그거 저기 창고에 있어. 근데 그 창고 원래 내가 가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 반환 청구권을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네가 가서 직접 찾아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창고업자 그 제3자한테 자기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즉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한테 넘겨주면 그걸 그냥 인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런 권리를 넘겨받은 양수인은 나중에 창고에 가서 창고업자한테 아, 제가 그 권리 넘겨받았으니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해서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류 비용이 한 번밖에 안 들잖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수한 동산의 물권 변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동산은 법률 행위를 하고 그걸 인도, 즉 넘겨주면 넘겨받은 사람은 그 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합니다. 그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동산 중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즉 부동산처럼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인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돼요? 공적인 장부에 등록까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부동산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동산이죠. 그러면 동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를 거래할 때는 돈 받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넘겨만 주면 넘겨받은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얘들은 좀 특수해. 왜 특수하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관리하는 장부가 있어요. 자동차 등록 원부, 선박 등록 원부, 항공기 등록 원부 이런 장부가 있습니다. 마치 부동산 등기부처럼. 그래서 얘들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국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인도만 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게 아니고요. 그 국가에서 관리하는 등록 원부, 그 원부에다가 실제로 마치 부동산 등기하듯이 등록까지 해야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거래할 때는요. 자동차를 인도를 받고 자동차 등록 원부에 자기가 새로운 소유자라고 등록까지 해야만 자동차 그 소유권의 물권 변동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치 얘들은 부동산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까지 해야 돼요. 보시면 자동차 관리법 같은 경우에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 변경, 즉 변동은 뭘 해야 돼요? 등록까지 해야. 즉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까지 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거지. 등록을 안 하면 아무리 인도를 받아도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도 소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죠. 등록을 안 하면 소유권은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들은 특수한 형태라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을 봤고요. 지금부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을 볼 겁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나오는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요. 뒤에
별도의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시효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부동산 할 때 잠깐 배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도요. 예, 일정 기간 뭐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남의 부동산이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억나시죠?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도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화롭고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남의 동산이지만 남의 물건이지만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효취득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서 시효취득이 있고 원래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점유 시효취득인 경우에는 등기까지 해야만 취득한다.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은 10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어. 자기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건 충족하면 10년간 점유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후속 절차는 필요 없어요. 이 항을 보시면 만약에 점유가 선의 무과실로 시작되었다면 기간이 줄어듭니다. 5년으로. 아시겠죠? 네. 선의 여기서 무과실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1항에서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이건 뭐냐면 남의 물건인 거 알아. 그리고 내가 그 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도 알아. 아는데 그냥 평화롭고 공공연하게 여기서 평온이라는 거는 평화롭게 공연은 공공연하게 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점유를 하고 있으면 남의 물건인지 알고 있지만 그 남의 물건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항에서 근데 선의무과실은 뭐냐면 이렇게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했는데 이게 내 건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리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즉 자기한테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지. 하자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즉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선이 몰랐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직권 줄 알았다. 이러면 이때는 5년만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중에 선의 취득이 있습니다. 선의 취득은요, 이것도 나중에 별도로 수업을 할 거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평화롭고 공공연하게 동산을 양수, 즉 넘겨받았다면 선의이며 과실 없이, 즉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도 양수였어 라고 믿고 그리고 그 동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설사 자기한테 그 동산을 넘겨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그게 선의 취득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에요. 즉, 민법 제249조에 규정한 요건을 다 충족을 하면 선의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친구한테 야, 나 노트북 좀 빌려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써라 하고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노트북을 빌려 쓰다가 다시 돌려주면 되는데 주인한테 이거를 당근해버린 거예요. 당근에다가 노트북 사실 분 해가지고 팔아버린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서 노트북 괜찮네? 가격도 좋네? 그래가지고 당근을 통해서 그 노트북을 사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 노트북 누구 거예요? 노트북은 주인 따로 있잖아요.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당근을 통해서 그 노트북 팔아버린 놈은 뭐예요?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에요. 빌려온 사람일 뿐이지 주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 남의 물건을 함부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나중에 그 사실을 진짜 주인이 알게 되면요. 그 당근 통해서 물건을 산 사람한테 가서 그거 내 거다. 내가 빌려줬는데 그걸 빌려간 놈이 마음대로 팔아버렸다. 내 거니까 내놔라. 그러면 줘야 돼요. 왜? 진짜 소유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아무리 그 물건을 산 사람이 선의 무과실, 즉, 저 사람이 진짜 주인인가 보다 믿고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소유자가 등장을 하면 그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노트북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법리가 원래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노트북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막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단 당근은 망하겠죠. 왜? 동산 거래할 때 누굴 믿고 거래하겠어요? 동산이 등기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그걸 점유하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내 거다 그러면 아, 그 사람 건가 보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믿고 거래했더니 나중에 실은 내가 주인이야 이러면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동산 거래를 안 하겠지. 믿을 수 없으니까. 거래를 하더라도 막 계약서 이만큼 쓰고 그리고 야 이게 진짜 네 건지 증명해봐. 입증해봐. 뭐 보험은 들었어? 이거 네 거 진짜 맞아? 그러면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고 거래도 잘 안 하고 그게 모두 다 뭐예요? 시간과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산 거래가 아무래도 예, 제한됩니다. 동산 거래는 하루에도 여러분 쿠팡이 당근이니 수억 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파는 사람이 진짜 정당한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막 이러다 보면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정한 거예요. 만약에 평화롭고 공공연하게 동산을 거래했다면 그리고 어, 그 거래에 관하여 특별히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면 선의자라면 그 물건을 판 놈이 정당한 권리자,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수한 양수인, 산 사람은 우리가 보호해주자. 그래서 정당한 사람이 아닌,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그 동산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하자에 대하여 몰랐다면, 전혀 몰랐다면, 선의, 그리고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과실도 없다면 정당한 소유자한테 산 게 아니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선의 취득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사면서 그 즉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할 수 있죠. 정당한 소유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제 내 물건 빌려갔다가 팔아먹은 그놈을 잡으러 가야지. 그거는 그 사람들끼리 해결하는 거고 동산을 산 사람은 보여주자. 그게 선의취득의 취지예요. 아시겠죠? 근데 보시면 이렇게 평원 공연하고 선의무과실로 그냥 넘겨받으면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선의취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동산의 시효취득은 별로 문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선의취득으로 대부분 해결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무주물 나오는데요. 무주물은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물건입니다. 없을 주인, 물건. 주인이 없는 물건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무주의 동산, 즉 주인이 없는 동산은요. 소유의 의사, 내가 저거 가져야지라는 마음으로 점유, 지배를 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먼저 선점, 나 저거 가져야겠다. 소유의 의사로 선점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왜? 주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동사는요, 그냥 그걸 소유할 의사로 선점해버리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산만 그렇고요. 동산만 그렇고요. 부동산인 경우에는요,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그럼 어떡하지? 그거는 국유입니다. 국유. 나라 거예요. 나라 거. 아시겠죠?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먼저 등기한 놈이 임자가 아니라 국가가 가져갑니다. 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 거찜 하고 먼저 선점한 놈이 임자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등기한 자가 임자, 그게 아니라 부동산의 주인이 없다. 그러면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럴 수 있죠. 아니, 대한민국 이 좁아터진 국가에 어디 주인 없는 부동산이 있냐? 다 주인이 있지. 그쵸? 다 주인이 있죠. 그런데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분이 사망을 했는데 그걸 상속받아갈 사람이 없을 때. 그러면 주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가족이 아무도 없어. 단신이야. 그러면 죽었는데 원래는 상속인이 그거를 이제 받아가면 되는데 상속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은 이제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무주물, 즉 무주의 동산이라고 하더라도요. 국가유산이다. 뭐 이순신 장군님이 쓰시던 물건이다. 이런 것들은 그때는 먼저 집은 놈이 임자가 아니라 국가가 가져갑니다. 국유로 합니다. 그럼 나중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실물 볼게요. 유실물. 유실물은 뭐냐면 유실, 잃어버린 물건이에요. 잃어버린 물건. 전철에서 잃어버린 물건. 이런 걸 우리가 유실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실물은 일단 주인은 있는데 주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 그러면 그 물건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겁니다. 민법 253조를 보면요.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 즉 공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여기 유실물 있는데 주인 있으면 찾으러 오세요. 이렇게 공고하는 거예요. 공고를 했는데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 주워온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떤 물건, 동산을 발견했어요. 귀한 물건 같아, 비싼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습득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거 유실물 누가 잃어버린 물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실물 센터에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6개월 동안 공고를 합니다. 이런 유실물이 접수되었으니 주인은 찾으러 오세요 해요. 그런데도 주인이 안 나온다. 그럼 이제 습득자가 가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처리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런 걸 또 관리하는 특별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한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장물. 매장물은 뭐냐면 말 그대로 매장되어 있는 물건, 땅 속에 묻혀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땅을 팠더니 뭐가 나와. 근데 거기에 뭐 주인 누구라고 이름표가 붙어 있으면 그 주인 주면 되죠. 그런데 뭐 아무 표시가 없어. 그럼 주인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민법 254조에서 유실물처럼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1년 동안 공고를 했는데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주장, 즉 등장하지 않으면 그걸 발견한 사람, 땅을 파서 발견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취득하고요. 근데 만약에 그 물건, 매장물을 발견한 곳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라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에서 그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반띵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실물이나 매장물을 일단 보시면 일단은 주인을 찾죠. 잃어버린 물건이나 땅속에 묻혀있던 물건은 일단은 주인을 찾아봐요.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를 습득하는 사람이나 발견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가져갑니다. 뭐 주인이 없네요. 나타나지 않네요. 가져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유실물이나 매장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국가유산이다. 국가유산이다. 그러면 그때는 습득자나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가져갑니다. 민법 255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실물이나 매장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국가가 관리해야죠, 당연히. 중요한 물건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 야, 그때는 국가가 가져갈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따로 이걸 그 규정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유실물, 매장물 규정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유실물이나 매장물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민법이 아니라 따로 특별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별법에서 정한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한다. 그래서 특별법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특별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면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동산 물권 변동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넘겨줘야만 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게 인도의 유형에는 뭐 원칙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인도를 해야 되지만, 뭐 간이 인도라든가 점유 개정이라든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이런 유형들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